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 거 아시죠? 국가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갔습니다. 2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패권을 뺏길 수 있다는 게 베어리시한 뷰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항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혁신으로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이 혁신 사이클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갈까? 성장을 계속 부스팅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되고요. 생산형 AI가 노동 생산성을 최소 0.75% 이상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IT 버블 때 미국의 생산성이 2%대에서 4%로 한 방에 점프했어요. 98년도에.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면서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GDP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의 곱이다.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통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20, 30년 메가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될 수도 있죠. 박스피라고 생각했던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리레이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숫자에 있고 재미는 해석에 있다. 보이는 팩트 뒤에 숨은 신박한 경제 이야기, 신박한 경제 토크 킥. 네, 저는 신박한 스토리텔러 송상은입니다. 9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유동성의 나침판, 미국 금리. 시장의 관심은 이제 돈이 어디로 향할까에 쏠리고 있죠. 그동안은 달러에서 주식, 원자재,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익숙한 경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책 경제와 AI라는 새로운 변수들이 돈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는데요. 막 오른 금리 인하 시대, 돈은 어디로 몰리나? 숫자에 숨은 나침판과 돈이 흘러가는 물줄기까지 숫자 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주실 성상현 부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준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다시 나서면서 연내에 2차례 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FOMC 점도표를 보면 2026년도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다 조금씩 올렸습니다. 네. 전에 6월 달을 대비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성장률과 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반영을 했다. 대신 기준금리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간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점도표만 놓고 보면 2026년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연착륙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실업률이 예상시보다 막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 골디락스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트럼프가 너무 많이 괴롭혀와서요. 이 트럼프의 압력에 손을 든 게 아닌가 하는 평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진짜 금리 인하의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선 궁금한데요. 트럼프의 압박에 만약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한 차례 인하 정도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연준은 제약적인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관리하려고 한다. 다만 지금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한 4% 초반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채 장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이 6월달 전망치는 둘이 더하면 한 4%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 9월달 FOMC 전망치를 하면 한 4.5% 정도로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년물을 4.5 아래에서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금융 억압이라고 하거든요. 장기물을 명목 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연착륙 시나리오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스탠스보다 좀 더 높이 잡았거든요. 그 상단을 4에서 4.5로. 네. 대신 그 4.5를 뚫고 올라가게는 두지 않겠다라는 게 베센트가 차기 연준 의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기물 금리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좀 그 의무상으로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미국 정부는 금융 억압적인 측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장기 금리를 통해서 지금의 이 사이클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그동안은 물가나 고용 같은 지표들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면서 금리 인하 인상을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8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보고 또 물가보다는 이제 당분간은 좀 고용의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연준이 50bp 인하했습니다. 그때도 고용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는 바이든 정부였잖아요. 바이든 정부는 어떤 식으로 고용과 실업률을 관리했냐고 하면 이민자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실업률 상승으로 수치로는 올라갔지만 결국 그게 미국의 GDP 성장률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 효과 때문에 연준은 50비 인하를 했죠. 1년 동안 놓고 보니까 그때의 고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착시였다. 네. 이번 트럼프 정부는 이민자 추방하고 하는 것들도 그 일환에 있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민자를 안 받고 이번에 H1 비자도 금액을 올리면서 지식인들도 잘 못 들어오는 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결국 그게 나중에는 실업률이 막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정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We're going to be able to keep people in our country that are going to be very productive people. And in many cases,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pay a lot of money for that. And they're very happy about it. 결국은 미국인 내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러면 실업률 자체가 어느 정도 마사지가 되거든요. 근데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게 이민자를 줄이면서 실업률 상방을 좀 마사지를 하면 결국 이게 성장률 측면에서는 좀 악재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좀 미국 정부는 생산성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산성이 올라가면 어찌됐건 간에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뭐 AI 쪽으로 많이 좀 기대서 가겠다는 네, 의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고용이 떨어지는데 최근에 애틀란타 GDP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AI에 대한 생산성이 언제 올라갈까에 대해서 다음 달입니다, 내년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기조가 지금 잡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가보면 요즘 물가 비싸다 뭐 이런 네, 얘기 그렇죠.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는 과연 안정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연준은 목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2%로 타겟팅을 하고 있지만 네. 미국 정부는 과연 인플레이션율을 2%로 할까? 그걸 원할까?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성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가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저성장에서 저물가가 나오죠, 보통.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 거 아시죠? 네. 명목 GDP 대비해서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갔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문제잖아요. 문제죠. 네. 그래서 의회 예산처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2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걸 유지할 수 없고 결국은 이번 패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 좀 그 베어리시한 뷰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국가 부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풀까? 예를 들어서 국가 부채를 줄인다, 긴축 재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목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부채 금액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GDP 둔화되는 속도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 자체는 더 위험해지고 그럼 점점 더 미국 정부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죠. 네.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는 이유 자체가 명목 성장률을 올려서 이 국가 부채에 대한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장기 금리를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금융억압적인 측면으로 금리는 유지를 하고 네. 명목 성장은 더 높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성장률이 부채 비율을 잡아먹는 형태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명목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장도 있지만 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그 국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실질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네. AI가 아직 생산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이 비율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정부는 그래서 목표 물가 수준을 2%로 타겟팅을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보다 훨씬 높은 3%, 3에서 4% 정도의 인플레이션율이 정부 지금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다만 인플레이션율만큼 장기금리가 막 폭등하고 이러면 시장에 긴축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렇게는 안 만들겠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상단을 막겠다. 그게 금융억압입니다. 네. 과거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 비율을 떨어뜨렸어요. 성장을 올리고 금융을 억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도 지금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보다 네. 높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높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마음으로. 2%대 네. 중후반이잖아요. 네네. 뭐 연준은 2%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3%대 초중반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준의 긴축적인 효과를 엄청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3%로 와 있다. 이러면 당연히 금리 인상 기조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여전히 4%대 초반의 기준금리를 관리를 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3% 초반이 나온다고 해도 제약적인 수준으로 그 기준금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착륙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단순히 하나의 수치로만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요. 표를 한번 보시면 재정정책의 시대 때, 통화정책의 시대 때 우리가 1980년도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재정정책의 시대는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정부의 마중물이 되고 민간의 신용참책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서는 민간 투자가 평균적으로 통화정책 시대 때보다 1% 수준에 더 높다라는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목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없고 물가가 저물가로 갈 수가 없다. 이게 투자가 되는데 생산성이 안 나오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생산성을 이끌어내는지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세인트루이스 연에서는 생산형 AI가 노동 생산성을 최소 0.75% 이상은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98년도에 IT 버블 때 미국의 생산성이 2%대에서 4%로 한 방에 점프했어요. 98년도에. 그때 미국은 이게 진짜 되는구나 하면서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98년도에 너무 많이 오르니까 워렌 버핏, 뭐 드러큰 멜로 구루들이 이제 증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99년도에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진짜 완벽한 버블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2000년부터 닷컴 버블이 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미국이 98년과 99년도 이때 보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올라오잖아요. 정부가 흑자 기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미국 정부는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적자였는 국가였는데 흑자로 갔구나. 근데 다시 2000년부터 닷컴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미국 정부가 흑자 기조로 유지하면서부터. 결국 증시는 민간과 가장 연관이 돼 있어요. 정부의 적자는 이게 지속 불가능할 때 터집니다. 그게 뭐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은 터질 수 있지만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전 세계에서 탑 원이잖아요. 원래 뭔가 재편이 되기 전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재편이 되면 다 적응해버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미국이 방향성을 이렇게 돌기 시작했고 트럼프가 혼자서 지금 막 이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의 이 미국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과연 다음 대통령이 나오면 바뀔까? 저는 뭐 톤 다운은 될 수 있지만 이 기조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정보 주도 정책을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이 차세대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뭐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은 아닌데 네. 미국은 항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혁신으로 그걸 다 해결했습니다. 과거 200년 동안. 이번에는 과연 그러면 이 혁신 사이클을 미국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갈까? 결국은 성장을 계속 부스팅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혁신이 있어야 되고요. 네. 산업의 생산성은 결국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를 함께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투자도 뭐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게 올라갈 거다.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뭐 이게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아니라 앞으로는 무엇이 불가피한가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패권의 위협을 받았다. 그게 저는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된다. 지금은 레이건 시대의 신자유주의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로 가고 있다. AI의 배분 자체가 앞으로 돈이 될 거라고 하면 지금이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절대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국가가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도록 자금을 계속 배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트래핀 딜레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축 통화국을 하는 국가들은 그 통화를 전 세계가 쓰게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 풀어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역 적자로 나갔던 돈들이 국채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본수지 흑자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자금을 가지고 정부가 이제 배분해주고 싶은 대로 배분을 해준 거죠. 네. 그런데 국채를 발행했는데 아무도 안 사면 돈이 안 들어와요. 이게 작동이 안 할 때가 사실 트래핀 딜레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방식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을 원하기 때문에. 대신 미국 국채로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새로운 수단이 있다고 하면 새로운 유동성 측면의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어스 액트, 뭐 스테이블 코인 액트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미국이 사실 올해부터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2026년부터는 이쪽 부분에서 그 사이즈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The Genius Act provides banks, busines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a framework for issuing crypto assets backed one for one with real U.S. dollars, treasury bills, and other cash equivalents. It's really strengthening the dollar and
giving the dollar great prominence. And this revolution has the potential to supercharge American economic growth and empower billions of people to save and transfer in U.S. dollars. 지금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점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대중화가 되면서 이게 우세해지면 사실 달러가 오히려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을까? 네. 또 그런 의문점도 생기긴 해서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그거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채를 아무도 안 사주네? 이걸 폐거화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폐거를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게 미국 정부가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국채와 달러를 폐거화시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라는 걸 일단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GDP라는 걸 볼 때 GDP는 통화량과 통화 속도의 곱이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만큼 풀었는데 이게 완벽하게 그냥 통화량 이꼴 성장률은 아니에요. 통화량이 있고 그게 얼마큼 빠르게 회전을 하느냐를 가지고 M과 V의 곱을 가지고 GDP를 만들어냅니다.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이 노란색 선이 이게 USDC라고 하는 서클, 네. 서클의 화폐 통화 속도입니다. 캠브리지에서 지금 이거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통화 속도가 지금 거의 한 10에서 16? 지금 미국의 화폐 통화 속도는 1.3 정도 됩니다. 1.3.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예. 근데 이게 물론 가상화폐 시장에서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물 시장으로 오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하네? 달러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미국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GDP를 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낮아져 있는 통화 속도가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통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큰 범위에서 민간의 은행들이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은행들을 압박한다. 그렇게 하면서 광의 통화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결제 통화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서 통화 속도를 올려나간다. 이러면 GDP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이 지금 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까? 달러는 전 세계가 60%를 지금 결제를 쓰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99%가 지금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축 통화를 뿌리려고 하면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은행에 자금이 빠져서 미국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다 들어가면 올라가는 통화 승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들어온 예금을 가지고 이걸 계속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사거나 이렇게 신용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JP모건 위험하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위험하다 하는 거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막 커지면.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이쪽으로 빼려고 하는 거는 최대한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를 민간이 사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거다. 네. 그 민간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개인들, 그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하고 해외 중앙은행들도 이거를 달러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미국 내가 아니라 미국 외에서 가지고 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이즈를 키워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베센트 장관이 1,000억에서 3,000억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뭐 2조 달러까지 3년 내에 올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걸 만약에 은행에서 빼온다고 하면 그거 막 1년이면 올립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2028년까지 막 3년 내에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 것들이 그 기저에 저는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렇게 미국 뜻대로 잘 먹힐까요? 트럼프가 우리는 비트코인은 모아가는 자산으로 한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연초에. 그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의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의미가 없어진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될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비트코인 산다는 말씀이시죠?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네. 유지를 시켜줘야 지금 현재는 뭐 무역결제 쓴다고 하면 다 반항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래서 관세가 모든 거에 협상의 카드로 다 갈 것 같아요. 너 스테이블 코인 써, 너 장기채 네. 사. 이게 다 관세랑 연결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 관세도 보면 25%, 30%, 50%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그렇게 때리면 미국 대공황 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쭉 뿌려보면 한 15에서 17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2024년 12월 달에 나온 논문이 있어요. 그 스테판 미란이 언급했던 논문이었는데 미국은 12에서 17%의 관세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이 돼 있다.
그러니까 관세 수입도 거둘 수 있고 어느 정도 제조업도 육성시킬 수 있다. 저도 트럼프는 싫지만 매우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매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율 그리고 비트코인을 왜 모아가야 하는 자산으로 얘들이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보여주는 이 통화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결국은 미국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급망 질서는 어떻게 재편이 될지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의 공급망 체제 있잖아요. 레이건 때 만들어 놓은 공급망 체제입니다. 네. 레이건 때 일본이 가장 많은 수출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무역 흑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때 부상했던 나라들이 중국, 대만, 우리나라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은 거죠, 수혜. 처음에는 그 세 국가가 비등비등했을 수도 있겠지만 WTO 이후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올랐잖아요. 과거의 일본만큼. 그래서 미국은 다시 공급망을 재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은 빨리 해야겠다고 철저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국가가 이동이 안 됐잖아요. 마스크 다 쌌어야 되고 밖에 못 나가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스크도 하나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다 외주를 받아왔거든요. 싸게. 미국에서 그래서 마스크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싸고 막 이랬습니다. 아, 그래서 공장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 우리가 뭐 잠수함이든 모든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 사왔거든요. 어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안에 만들어놔야겠다. 그래서 원래 바이든 때까지만 해도 프렌드 쇼어링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리쇼어링입니다. 중국을 배제해보니까 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군데 없어. 우리나라의 특정 섹터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고 저는 이번에 만약에 공급망 재편을 새롭게 한다고 하면 동맹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체제가 만들어질 텐데 중국이 떨어지는 비중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야지 미국의 그 20, 30년 메가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될 수도 있죠. 네, 미국은 이렇게 정책 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또 한국은 그 안에서 조선이나 원전 분야에서 기회를 넓히고 있고 또 뭐 AI나 첨단 기술 분야의 확대로 인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과 협력이 강화되면서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는 움직임도 크고요. 반면에 관세 쪽이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자동차 쪽은 조금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기류 속에서 한국 증시 또 한국의 경제를 바라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과 한국의 주식을 볼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하는 논리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정부의 적자는 민간의 흑자다. 미국은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달러를 풀어서 그거를 적자를 낸다는 개념은 누군가에는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적자를 낼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돈을 풀어주는 방식이다. 적자를 풀면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서 흑자를 낼 수 있으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그래프 중에 하나, 프락시 그래프 중에 하나가 무역이다, 무역. 네. 결국 그 반도체 사이클이랑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무역 흑자가 어느 섹터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 그쪽이 이번 사이클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거다. 그리고 뭐 원전, 조선 이런 것들은 제가 미국이 국가 자본주의를 가기 위해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정 부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 재정 적자를 내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물가는 과거의 저물가 형태로 떨어지지 않는다. 중물가 수준의 상황에서 뭐가 제일 좋았을까? 그래서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전 좋게 봅니다. 결국은 생산성, 성장률 모든 거의 핵심은 AI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AI 쪽 좋게 보고 반도체 좋게 봅니다. 그거와 별개로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든 상법 개정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 들어와야 돼.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했지만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개방할 거야. 배당도 많이 해줄게. 지금 이게 좀 워킹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박스피라고 생각했던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이쪽으로 지금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종목 집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지수를 이렇게 사지. 그러면 네. 우리나라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이 뭡니까? 반도체 쪽이잖아요. 네. 삼성전자부터 해서 그런 쪽이 올라갈 수 있고 물론 뭐 PBR이 낮거나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은행, 증권 이런 쪽도 지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체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언급을 많이 안 하는데 네. 그런 리레이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는 한국 증시 계속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좋을 것이다. 이런 논리신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말까지는 네. 좀 좋을 것 같고 지금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게 증시에 플러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을 계속 잘 챙겨오고 있다는 방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은 네. 단기 국채를 담보로 합니다. 길어봐야 1년 미만입니다. 네. 단기 국채는 이렇게 롤오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뭐 만기가 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전체 국채에서 비중 자체를 한 15에서 20%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계속 사줄 수 있는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전체 국채에서 비중 자체를 올릴 수가 있고 그러면 장기 국채를 덜 발행할 수 있고 장기 국채 수요량은 일정한데 공급량을 줄이면 결국은 장기 국채가 원래 이론가 대비보다 낮게 유지될 수 있는 그 금융허갑적인 측면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네. 그러면 신용 대출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신용 대출이 풀리면 결국은 이게 광의 통화. 네. 결국 그게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전 이 사이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착륙 시나리오가 네. 그동안은 미국 정부만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민간에서 신용 창출이 일어난다.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계속 지원이 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해봤어요. 이제 부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어디라고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꼭 좀 조심해야 될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계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지 일단 하나하나 좀 해주시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보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때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혁신 사이클이 돌기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도 AI가 돌기 시작했잖아요. 닷컴 버블 때 기업들이 엄청나게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 계속 버블이 꺼졌잖아요, 사실. 투자는 계속 하는데 증시가 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고 하면 당시에는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순이익률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게 안 뽑혀 나온다는 거죠. 네. 그게 사이클상 이 파란색 선이랑 이제 회색 선 보시면 노란색 선이 미국의 순이익률이거든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도 캐펙스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노란색 순이익률은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파란색 선 올라오지만 회색 선 아직 안 올랐잖아요. 파란색 선이 IT 장비의 캐펙스 투자, 그리고 사실 진짜 버블은 소프트웨어에서 옵니다. 소프트웨어 투자에서. 이쪽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저는 2026년 금리가 좀 다운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화적인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결국은 은행 대출 다 여기서 이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쪽이 되면서 캐펙스가 늘어날 건데 노란색 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결국은 생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생산성이 올라가면 이번에 AI는 훨씬 더 롱텀하게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다. 지금의 이런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의 뭐 경제 판이 바뀌는 딱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사실 시작됐는데 네. 지금이 끝났냐고 물어보시면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이 혼란기는 계속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국이 독점적으로 패권 국가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혼란기 때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증시 돈 다 빼고 채권 사놓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물가라고 하면 장기채 쪽으로 수요가 갈 가능성이 낮고 정부가 돈을 이렇게 퍼부으면 성장률이 그렇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주식이 비싸더라도 채권이 과거 대비해서 금리가 높더라도 이쪽보다는 저는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구 9개월 만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유동성의 나침판 미국 금리. 오늘 그 좌표를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돈은 언제나 길을 잃지 않고 마치 유수처럼 제 길을 찾아 흘러간다고 하죠. 결국 먼저 그 흐름을 읽어내는 사람이 진짜 기회를 잡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막 오른 금리 인하 시대, 돈은 어디로 몰리나. 오늘 돈이 흘러가는 거대한 물줄기에 따라서 신박하고 날카로운 통찰로 여러 가지 말씀 펼쳐주신 성상현 부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박한 경제 토크킥, 다음 주에도 숫자는 진지하게, 해석은 신박하고 재밌게 더 놀랍고 신박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